서울의 심장, 청담동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그 밤에 가장 깊고 화려한 곳에 위치한 VVIP 라운지 넉턴 안은 부유함의 향기로 가득했다. 나직하게 흐르는 재즈 선율,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한 사람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윤서연에게 그 모든 것은 현실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는 투명한 유리벽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바스툴에 위태롭게 앉아 이미 몇 잔째인지 모를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액체가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심장을 옥죄는 절박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손에 쥔 휴대폰 액정이 다시 한번 번쩍였다. 오늘 자정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약속대로 아버지가 남긴 그 가게는 우리 소유가 됩니다. 다시는 기회 없습니다. 사채업자의 메시지는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베어버렸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작은 가게,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유일한 공간.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지옥을 기어다녔다. 하지만 벼랑 끝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젠장. 서연은 자조적인 욕설을 씹어뱉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운 것은 어떤 계획이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이 질식할 것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술에 취한 몸은 그녀의 의지를 배신했다. 휘청하는 순간 그녀의 어깨는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죄송합 사과하려던 그녀의 눈에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라운지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있던 남자. 최고급 원단으로 재단된 검은 수트는 그의 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고 조명 아래 드러난 날카로운 턱선과 오만한 콧대는 비현실적인 조각상 같았다. 그는 손에 쥔 은색 지퍼 라이터를 무심하게 열고 닫고 있었다. 딸깍, 딸깍. 그 금속성 소음만이 그가 이 공간에 존재하는 유일한 증거인 듯 했다. 그의 주변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밀도가 높아서 누구도 감히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절망이 분노로, 분노가 악의에 찬 조롱으로 변질되었다. 저 남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을 남자,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부류의 인간. 그녀가 평생을 발버둥쳐도 가질 수 없는 세상을 발밑에 둔 채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 오만함. 서연은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술기운으로 흐려져 있었다. 남자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와 같았다. 재밌어요. 서연이 내뱉은 첫 마디였다. 남자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무시가 서연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비싼 술 마시면서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 재밌냐고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돈 뿌리는 것 말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그것은 도발이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가 던지는 잃을 것 없는 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라운지 안에 몇몇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남자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집요하고 차가웠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위스키보다도 더 낮고 서늘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궁금한가? 그 질문은 조용한 위협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여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비웃었다. 글쎄요, 뻔하지 않나 돈으로 사람 사고. 마음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겠죠. 하지만 결국 당신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진심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변했다. 차가운 호수 같던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위험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서연은 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압도적인 존재감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손아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럼 확인시켜주지. 내가 뭘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날 밤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를 따라 나선 호텔 스위트룸의 아찔한 야경. 그의 몸에서 나던 차가운 향수와 위스키가 섞인 냄새. 서로의 절망을 확인하듯 격렬하게 부딪혔던 입술과 몸.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위로도 아니었다. 두 개의 고독한 영혼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박한 충돌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울었고 그는 그런 그녀를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더욱 거칠게 안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을 깨운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닌 지독한 숙취와 낯선 공간의 싸늘한 공기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온통 흙과 백, 그리고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이 아닌 모델하우스처럼 느껴졌다. 욕실에서 나온 남자는 이미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상태였다. 어젯밤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탁상 위에서 펜을 들어 수표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권지혁, 국내 최대 IT 기업 알티아를 맨손으로 일궈낸 신화적인 존재. 그러나 지금 서연의 눈앞에 있는 그는 그저 감정 없는 기계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완성된 수표를 찢어 그녀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어젯밤 갑시다. 이걸로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닌 게 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 순간 서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돈, 결국 또 돈이었다. 그녀의 절망도, 분노도, 눈물도 그에게는 하룻밤 유흥의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는 그녀를 짓밟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어들었다. 액수를 확인한 그녀의 입가에 허탈한 웃음이 걸렸다. 그녀가 지난 몇 달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버지의 가게를 지킬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받을 수 없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에 찍히는 낙인이었다. 지지지직!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수표가 2조각으로, 그리고 4조각으로 찢어졌다. 서연은 종이 조각들을 그의 발치에 뿌렸다. 당신이야말로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끌어모아 그 말을 뱉고 엉망인 몰골로 옷을 챙겨 입었다. 지혁은 찢어진 수표 조각과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이 남자에게서 단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철컥 하고 문고리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서연이 멈칫했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보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지역의 비서인 듯 했다. 비서는 서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윤서연 씨, 맞으십니까? 서연은 경계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봉투 안에서 얇은 서류 뭉치가 보였다. 권지혁 회장님께서 제안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비서가 말했다. 3개월간 회장님의 약혼녀가 되어 주십시오. 윤서연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귓가에 맴도는 약혼녀라는 단어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아직 술이 덜 깼거나 혹은 지독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고 있는 말끔한 인상의 비서와 소파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권지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혁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방금 전 일어난 격렬한 하룻밤과 찢어진 수표 소동 따위는 다른 세상의 일이라는 듯이 지금 장난하는 건가요? 서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경멸과 모멸감을 담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프레다테스키 떨려 나왔다. 대답을 한 것은 지혁이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아침을 발밑에 둔 그의 뒷모습은 도시의 군주처럼 위압적이었다. 나는 장난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유리창처럼 차갑고 투명했다. 김비서, 설명해. 김비서라 불린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와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계약 약혼서라는 해괴한 제목의 문서였다. 서연은 멍하니 그 내용을 훑어보았다. 갑, 권지혁, 을, 윤서연, 계약기간 3개월. 을열은 계약기간 동안 갑의 공식적인 약혼녀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행사 및 사적인 모임에 동행하며 외부에는 애정 어린 관계를 연기해야 한다. 그 대가로 을려은 계약금과 성공보수를 지급받는다. 계약금의 액수는 아까 그녀가 찢어버렸던 수표의 정확히 2배였다. 계약 즉시 절반을, 3개월 후 계약이 성공적으로 만료되면 나머지 절반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왜 나죠? 서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세상에 여자는 많았다. 그가 손가락만 까딱하면 줄을 설. 아름답고 배경 좋은 여자들이 넘쳐날 터였다. 하필이면 어젯밤 술에 취해 그에게 막말을 퍼부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신이어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지혁이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속을 샅샅이 훑는 듯했다. 첫째, 넌 돈이 필요하지. 아주 절박하게. 그래서 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거다. 둘째, 넌 내 세계에 속한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3개월 뒤에 미련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 줄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넌 나에게 반항했어. 내 돈을 찢어버렸지. 적어도 돈 때문에 내 등 뒤에서 다른 꿍꿍이를 만들 여자는 아니라는 믿음은 생겼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철저히 그녀라는 인간을 분석하고 상품 가치를 매긴 결과 보고서에 가까웠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굴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그렇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다. 자존심 따위를 세우기에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했다. 아버지의 가게, 병든 어머니의 약값, 동생의 학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찢어진 수표 조각 따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10분 주지. 지혁은 단호했다. 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그녀와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10분. 그녀의 남은 인생과 가족의 운명이 그 10분 안에 결정되어야 했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눈앞에 아버지의 땀이 밴 가게의 모습과 사채업자의 비열한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자존심. 그래, 자존심은 중요했다. 하지만 굶주린 가족 앞에서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팔기로 결심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지혁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김 비서가 기다렸다는 듯 펜을 내밀었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가장 아래 윤서연 옆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 몇 글자를 쓰는 동안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저당 잡히는 기분이었다.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김 비서는 그녀의 계좌로 즉시 계약금 절반을 입금했다. 휴대폰으로 날아온 입금 확인 메시지는 그녀의 구원이자 동시에 지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지역의 펜트하우스는 서연이 머물 방을 내주었지만 결코 그녀의 공간이 되어주지는 않았다. 그 집에는 엄격한 규칙이 존재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할 것, 그의 서재와 침실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 것, 사적인 질문은 금지, 외부에서는 다정한 연인을 연기하되, 이 집 안에서는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할 것, 그들의 아침 식사 시간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채워졌다. 넓고 긴 대리석 식탁의 양끝에 앉아 다그락거리는 식기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서연은 값비싼 음식들을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다. 지역은 식사 중에도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처럼 보였다. 며칠 뒤 그들에게 첫 번째 임무가 주어졌다. 알테아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였다. 김 비서가 데려온 스타일리스트 팀에 의해 서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상류층 약혼녀로 변신했다. 우아한 실크 드레스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몸을 감쌌지만 서연은 마치 도둑질한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기만 했다. 파티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지역의 팔짱을 끼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지역은 완벽한 미소와 매너로 사람들을 대하며 서연을 사랑하는 약혼녀라고 소개했다. 서연은 그의 지시에 따라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꼭두각시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잠시 화장실을 핑계로 숨막히는 인파를 빠져나온 서연은 테라스로 향하는 복도에서 두 명의 귀부인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저 여자라지 권지혁 대표가 갑자기 약혼했다고 발표한, 세상에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 다귀인지 권 대표 눈이 저렇게 낮았나 그 여자. 이수진 씨 발끝에도 못 따라올 텐데. 그러게 말이야. 5년 전 그 끔찍한 사고 이후로 권 대표가 얼음처럼 변했잖아. 자기 때문에 이수진 씨가 죽었다고 얼마나 자책했는데. 아마 평생 그 죄책감에서 못 벗어날 거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수진, 사고, 죄책감.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항상 완벽하고 어떤 흠결도 없어 보이던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인생에 그런 비극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다시 파티장 안을 쳐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지혁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의 미소는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가면이었고 그 가면 뒤에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숨기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에 대한 경멸과 반감 이외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낯설고 희미한 동정심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혁은 말없이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향하다가 복도 끝에 있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의 공간에 발을 멈췄다. 그곳은 다른 공간과 달리 따뜻한 색감의 조명이 켜져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간 그녀의 눈에 벽에 걸린 거대한 초상화 한 점이 들어왔다.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의 그림이었다.
그림 속 여자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여서 보는 사람마저 미소 짓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이수진.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낮에 들었던 그 이름의 주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집의 유일한 온기는 바로 이 죽은 여인에게서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그림에 홀린 듯 다가가 그 행복한 미소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거기서 뭐 하는 거지?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본 곳에 어느새 다가온 지혁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가 초상화를 보는 그녀의 눈빛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이곳엔 들어오지 마. 당신에겐 자격 없어. 권지혁의 차가운 질책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더욱 밀도 높게 얼어붙었다. 윤서연은 그 집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조차 피하려 애썼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서상의 갑과 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각인되었다. 식탁에서의 침묵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고 가끔 업무상 필요한 대화는 김 비서를 통해 전달되었다. 서연은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감옥에서 정해진 날짜가 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리는 수감자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관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그를 더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었다.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벽녘의 갈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갈 때면 그의 서재에서는 언제나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하는 그의 얼굴에는 늘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지만 그는 강철 같은 의지력으로 그것을 감추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녀는 그의 습관을 발견했다. 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혹은 아주 까다로운 전화통화를 할 때면 어김없이 딸깍,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은색 지포 라이터. 그는 불을 붙이지도 않으면서 그저 기계적으로 뚜껑을 열고 닫는 행위를 반복했다. 그것은 그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유일한 신호였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완벽하게 통제된 왕국의 군주가 실은 아주 위태로운 성벽 위에 서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 거대한 폭풍우가 도시를 덮쳤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유리창을 때렸다. 서연은 방 안에서 책을 읽으려 했지만 점점 거세지는 빗소리와 이따금씩 번쩍이는 번개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夸과광,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온 집안이 순간적으로 정전되었다. 비상전력이 들어오기까지 몇 초간의 완벽한 어둠. 서연은 놀라 숨을 죽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둠과 천둥 소리를 뚫고 복도 저편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혁의 방 쪽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곳엔 들어오지 마. 그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지만 소리는 분명 고통에 찬 사람의 것이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던 밤샘의 불빛, 지쳐 보이던 얼굴, 그리고 라이터 소리가 차례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지역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침대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괴로운 숨을 몰아쉬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안 돼.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잠꼬대는 처절한 애원이었다. 5년 전의 사고, 이수진. 서연은 그날 파티에서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지금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날의 비극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매일 밤 그는 이 악몽 속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를 깨워야 할까 하지만 섣불리 그를 건드리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받아와 그의 침대 옆 협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방구석에 있는 1인용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담요를 끌어 덮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이 폭풍우 치는 밤에 그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작은 인기척이 되어주는 것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독한 악몽이 지나가고 권지혁은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빗소리는 잦아들었고 창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평소와 다른 개운함이었다. 늘 머리를 짓누르던 두통이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그는 자신의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파 위에는 윤서연이 담요를 덮은 채 웅크려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했다. 그의 시선은 침대 옆 협탁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이 거의 사라진 미지근한 물이 담긴 유리잔이 놓여 있었다. 지혁은 순간 모든 사고가 정지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다. 감히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신성한 공간에 침범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하지만 그 분노는 이내 길을 잃고 헤맸다. 그녀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왜 하필 따뜻한 물이었을까?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다. 그녀의 행동은 어떤 계산으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순수한 인간적인 행위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갔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그가 알던 디파이언트하고 가시 돋친 모습이 아니었다. 세상의 무게에 지친 그저 20몇 살의 평범한 여자의 얼굴이었다.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그녀의 뺨을 간지럽히고 있었다. 지혁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그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싶다는 충동.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뺨에 닿기 직전 그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두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서연은 지혁이 완전히 잠에서 깨기 전 조용히 그의 방을 빠져나왔다. 그날 아침 식탁에서의 침묵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오후가 되어 서연은 혼자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다.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은 그녀의 귓게 소름 끼치도록 능글맞은 남자의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그녀가 평생을 증오해온 아버지의 가게를 위협하던 바로 그 사채업자였다. 윤서연 씨, 오랜만이네. 듣자 하니 아주 좋은 데로 시집갔다며. 알티아의 권지혁이라. 정말 대단한 신데렐라가 되셨어. 서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무슨 용건이죠? 용건은 무슨... 그냥 축하해 주려고 전화했지. 아, 그리고 말이야. 우리 서연 씨가 그렇게 좋은 자리에 갔는데 나한테도 좀 도움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어. 예를 들면 알테아에서 곧 발표할 신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같은 거 말이야. 서연 씨,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게 좋지 않을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남자는 그녀와 지역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 알테아의 내부 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간신히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지옥이 이제는 권지혁까지 끌어들이며
더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서연은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음을 깨달았다. 사채업자의 전화는 윤서연의 발밑에 새로운 지옥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엉켜들었다. 권지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한단 말인가? 사실 저는 당신 집안의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빚을 졌고 그 때문에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이제 그 남자가 우리 관계를 빌미로 당신의 회사를 위협하고 있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아슬아슬한 계약 관계는 물론 지난밤 그의 방에서 조용히 싹텄던 이름, 모를 감정의 싹까지 모조리 파괴될 것이 분명했다.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이미 과거의 상처로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는 그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을 혼자서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사채업자 오성그룹의 최 회장에게 연락했다. 만나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의 계획은 위험했다. 최 회장에게 협력하는 척하며 그가 원하는 정보를 주는 것이다. 물론 진짜 정보가 아닌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정보였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낡은 정보나 알테아의 경쟁사들이 흘리는 거짓 루머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넘겨줄 생각이었다.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최 회장의 비리가 담긴 증거를 찾아내 그를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을 시작하고 있었다. 한편 권지혁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이후 그는 더 이상 윤서연을 단순한 계약 상대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치는 그녀의 얼굴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지난밤 소파에서 웅크려 잠들어 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가져다 놓았던 미지근한 물 한 잔은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해 그녀에 대한 정기적인 뒷조사를 중단시켰다. 그것은 아주 미미하지만 분명한 신뢰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신뢰와는 별개로 알테아의 보안 시스템은 24시간 철통같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레이더에 무언가 포착되었다. 권지혁의 공식적인 약혼녀인 윤서연이 알테아의 오랜 숙적이자 비열한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오성그룹의 최 회장과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첫 번째 만남은 허름한시 외곽의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서연은 일부러 그런 장소를 골랐다. 그녀는 긴장으로 차갑게 식은 손을 감추며 미리 준비한 USB를 최 회장에게 건넸다. 안에는 그녀가 밤새도록 조작한 알테아의 신기술 관련 허위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이게 전부인가? 최 회장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이 이상은 저도 알 수 없어요. 없어요. 저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의 집에서 보고 들은 건 이게 전부입니다. 서연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그녀가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동안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안팀장이 내민 보고서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윤서연과 최 회장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 그녀가 그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찍혀 있었다. 지혁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부정하고 싶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오해일 것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소파에서 웅크려 자던 그녀의 모습. 따뜻한 물 한 잔의 온기가 아직 그의 기억 속에 선명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는 모든 조각들을 다시 꿰어 맞추기 시작했다. 최 회장에게 돈을 빌린 여자,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에게 접근한 여자, 하룻밤의 실수와 찢어진 수표, 그리고 약혼 계약.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다면 그에게 보여주었던 반항심과 자존심, 심지어 그날 밤의 연약한 친절함까지도 그의 신뢰를 얻어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한 고도의 연기였다면 차가운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배신감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이 완벽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잠시나마 진심을 보았다고.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 작은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다시 두꺼운 얼음벽이 세워졌다. 그 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하고 차가웠다. 그는 모든 인간은 결국 이기적이며 돈 앞에서는 어떤 선의도 위선일 뿐이라는 자신의 오랜 신념을 재확인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녹초가 된 몸으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최 회장과의 만남은 온몸의 길을 다 빨아들이는 일이었지만 일단 첫 번째 위기를 넘겼다는 생각에 작은 안도감이 들었다. 그녀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소파 앞쪽에 서 있는 지혁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집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고요했다.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을 꿰뚫어 볼 듯한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커피 테이블로 다가가 그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서연의 발치에 던졌다. 닭, 가벼운 소리와 함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안에서 수십 장의 사진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왔다. 찻집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 최 회장과 마주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에게 USB를 건네는 자신의 모습.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손발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가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 오히려 섬뜩하게 들렸다. 설명해봐.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은 윤서연의 유죄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수만 가지 변명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진실을 말할까? 사실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그가 믿어줄 리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를 알게 된 그가 최 회장을 직접 상대하려 들 것이 뻔했다. 그건 그녀가 가장 원치 않는 결과였다.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오만함과 능력을 알기에 그가 어떤 위험한 방식으로든 보복하려 들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그가 그녀를 완벽하게 경멸하고 증오하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만큼 상처를 주어 그녀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것, 그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가 생각하는 바로 그 악녀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꽉 쥐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혁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방금 전에 당혹감과 두려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체념과 계산적인 냉소만이 남아 있었다. 설명할 게 뭐가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지혁의 미간이 더욱 깊게 패였다. 보시는 그대로예요. 최 회장을 만났어요. 그녀는 바닥의 사진들을 무심하게 한번 훑어보았다.
당신이 처음부터 나에 대해 생각했던 그대로예요. 난 돈이 필요했고, 당신은 좋은 기회였죠.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잔인한 비수를 준비했다. 최 회장님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훨씬 더.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깨닫기 시작한 남자에게. 당신은 그저 여러 거래처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폭풍우 치던 밤,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보았던, 아주 잠시나마 흔들렸던 그 남자의 눈빛이었다.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주머니에서 은색 지포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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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막한 거실 안을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음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혼란이자 분노였고 산산조각난 신뢰의 파편이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태연한 표정과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는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고 있었다. 그날 밤의 따뜻한 물 한 잔, 소파에서 웅크려 자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기만하기 위한 철저한 연기였다는 결론에 다다르자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계약 때문인가?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이까 계약서 한 장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건가? 계약이요.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마지막 일격이었다. 물론 돈도 중요하죠. 하지만 권지혁 씨, 당신과 함께하는 3개월은 솔직히 좀 지루하더군요. 당신은 일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당신 옆에 있는 건 숨이 막혀요. 차라리 최 회장님처럼 유머 감각이라도 있는 편이 낫죠. 늦달깍, 라이터 소리가 멎었다. 지혁은 천천히 라이터 휠을 돌려 불꽃을 피워 올렸다. 이글거리는 작은 불꽃이 그의 텅 빈 눈동자 안에서 춤을 추었다. 그는 그 불꽃으로 서연의 얼굴을, 그녀의 냉정한 표정을,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버리려는 듯 집요하게 응시했다. 타오르는 불꽃만큼이나 뜨거운 분노와 그보다 더 차가운 절망이 그의 안에 공존했다. 그렇군. 그는 짧게 말하며 불꽃을 껐다. 방금 전까지 타오르던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 그의 주변 공기는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을 열어 법인 카드를 꺼내 던졌다. 탁! 카드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서연의 앞에 멈췄다. 계약은 이걸로 끝이다. 이미 지급된 돈은 돌려받지 않겠어. 그 카드로 원하는 만큼 뺏었어. 네가 팔아넘긴 정보값이라고 생각하지. 실패한 투자에 대한 손실 처리라고 생각할 테니 그것은 그녀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하나의 실패한 비즈니스 거래로 취급하는 가장 모욕적인 언사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어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켰다. 그녀는 묵묵히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의 뜻대로 속물적인 쌍년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수행해야 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혁은 더 이상 그녀를 견딜 수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그의 넓은 등이 그녀와의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들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 자신의 얼굴을, 상처받은 표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 말에 마지막 미련까지 베어내고 조용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불타는 숯 위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절컥, 문고리를 잡는 소리, 꽝,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대한 펜트하우스 안을 공허하게 울렸다. 마치 그들의 세계가 영원히 닫혀버리는 소리 같았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문 안쪽에 홀로 남겨진 지혁은 손에 쥔 라이터가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를 나온 윤서연은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그녀가 문을 열고 나오기 전 복도에 전부 쏟아두고 온 사치품이었다. 그녀는 지혁이 던져준 법인카드를 손에 쥔 채 곧장 허름한 오피스텔을 구했다. 보증금과 몇 달치 월세를 선납하고 나니 통장에는 다시 위태로운 장어만이 남았다. 그녀가 이사한 작은 공간은 호화롭던 펜트하우스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창문 너머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 대신 옆 건물의 잿빛벽이 보였고 방 안은 그녀의 절망만큼이나 비좁고 어두웠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계획했다. 아니,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녀는 지역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를 떼어 뒷골목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소문난 흥신소를 찾아갔다. 그리고 오성그룹 최 회장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그의 모든 비리와 약점을 샅샅이 캐내 달라고. 나머지 돈으로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주식과 경제 동향을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최 회장에게 건넸던 가짜 정보들이 시장에서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파도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어떻게 최 회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을지를 계산했다. 그녀가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동안 권지혁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매달렸다.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고 식사는 대부분 거르거나 에너지바로 때웠다. 그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턱선은 날카로워졌지만 그만큼 사업에 있어서는 더욱 냉혹하고 무자비해졌다. 그는 단 0.1%의 손실도 용납하지 않았고 경쟁사의 작은 실수 하나를 물고 늘어져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혔다. 알테아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총수가 마치 감정이라는 것이 삭제된 전쟁 기계가 된 것 같다고 수군거렸다. 일이 끝나고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고독은 비수처럼 그를 찔렀다. 집 안 곳곳에 그녀의 흔적이 유령처럼 떠다녔다. 그녀가 앉았던 소파, 그녀가 사용했던 찻잔, 심지어 그녀가 스쳐 지나가며 남겼을지 모를 희미한 샴푸 향기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사람을 불러 그녀가 사용했던 모든 물건을 치우라고 명령했다. 그녀가 입었던 옷, 읽던 책, 쓰던 화장품까지 모조리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집 밖으로 실려 나갔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 집에는 그녀의 흔적이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 알테아 본사 최상층의 집무실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흔적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언젠가 그의 책상 옆 창가에 놓아두었던 이름 모를 작은 화분이었다. 너무 삭막해서요. 살아있는 게 좀 있어야죠. 그렇게 말하며 수줍게 웃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청소 담당 직원이 무심코 그 화분을 치우려 했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건 그냥 둬.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그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왜 이 화분만은 버릴 수 없었는지 그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그저 말라가는 잎사귀를 보면서 자신의 심장 어딘가도 저렇게 말라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그 작은 초록색 식물은 그의 얼어붙은 세계에 남은 유일한 생명의 증거이자 그가 필사적으로 외면하려는 의심의 씨앗이었다. 몇 주가 흐르고 서연의 계획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흥신소는 최 회장의 탈세와 비자금 내역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고 서연은 그것을 가장 신뢰할 만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그녀가 미끼로 던졌던 거짓 정보에 속은 최 회장이 무리하게 투자했던 사업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기 시작했다. 언론의 비리 기사가 터져나오고 주가가 폭락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성그룹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 방, 낡은 텔레비전 화면으로 최 회장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통쾌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성그룹의 부도 소식을 보고받고 있었다. 알테아는 이번 사태에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은 기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가 없었다. 그는 그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몰차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새 화분에서는 작은 새싹이 돋아나 있었다. 그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복잡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상사의 고통을 묵묵히 지켜보며 남몰래 무언가를 추적해왔다.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진 것이, 그리고 그 타이밍이 오성그룹의 몰락과 기묘하게 겹치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김 비서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권지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혁은 화분에서 시선을 거두고 서류 봉투와 김 비서를 번갈아 보았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윤서연 씨의 가족에 관한 일입니다. 권지혁은 한동안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열어보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한번 열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주었다. 그는 김 비서를 물러나게 하고 거대한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는 그가 이룩한 제국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봉투의 봉인을 뜯었다. 서류의 첫 장은 윤서연의 가족에 대한 상세한 신상 정보였다. 그리고 이내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액수의 부채 내역이었다. 채권자의 이름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김 비서의 유능한 팀은 그 실체가 결국 오성그룹 최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임을 밝혀냈다. 지혁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가 돈 때문에 절박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가 바로 자신의 적이었다는 사실은 모든 그림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최 회장이 그녀의 가족을 빌미로 협박했던 정황들이 녹취록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내 아픈 어미와 철없는 동생이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시키는 대로 해. 권지혁의 책상에서 신기술 프로젝트 파일만 빼내와. 비열하고 추악한 목소리가 지면을 뚫고 그의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마지막 장은 그녀가 최 회장에게 넘겼던 USB 안에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한 줄이었다. 모든 정보는 알테아의 핵심 기술과 무관하며 일부는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경쟁사의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됨.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공격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방식대로 그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그의 적과 자신 사이에 방패막을 치고 그 모든 오명과 비난을 스스로 뒤집어 쓴 채 그를 보호했던 것이다. 덕, 서류 뭉치가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바닥으로 흩어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가 경멸하고 모욕하고 자신의 세계에서 내쫓아버린 여자가
사실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진실. 그 진실의 무게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그녀에게 돈을 던졌고 이 손으로 문을 가리키며 사라지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손이 괴물처럼 느껴졌다. 지역은 사무실을 뛰쳐나와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한때 그의 철옹성이었던 이 공간은 이제 그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증명하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주머니 속에 지포 라이터를 꺼냈다. 딸깍, 딸깍, 딸깍. 금속성 소음이 공허공한 공간을 울렸지만 예전처럼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죄책감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다. 후회와 자기 혐오의 폭풍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절박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찾아. 윤서연 씨, 지금 당장 찾아내.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 알테아의 정보망이 총동원되었다. 하지만 윤서연은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가 머물렀던 허름한 오피스텔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가 사용했던 계좌와 휴대폰은 모두 해지된 상태였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잠적한 것이 분명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지역은 하루하루 말라갔다. 그녀를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은 그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뜨렸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비서가 또 하나의 낡은 서류를 들고 그를 찾아왔다. 그것은 윤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했다. 지역은 불안한 눈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누렇게 변색되고 곳곳이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한 장의 편지였다. 그녀 아버지의 유서였다. 지역은 마른 침을 삼키며 유서를 읽어 내려갔다. 편지에는 정직하게 작은 부품 회사를 운영하던 한 남자의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기업의 무자비한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로 인해 평생을 바친 회사가 부도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장의 피눈물이 절절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권지혁은 숨을 멈췄다. 윤서연의 아버지를 파산으로 몰고 간 그 거대 기업의 이름. 그것은 알테아의 전신, 첸신이었던 태진전자였다. 그리고 당시 태진전자를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비극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뿌린 비극의 씨앗이 세월이 흘러 윤서연의 삶을 망가뜨렸고 이제는 자신이 그 비극의 고리를 잔인하게 완성시켜버린 것이었다. 그와 그녀의 악연은 그들이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지역은 유서를 쥔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와 가문의 죄악이라는 더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버지의 유서가 드러낸 진실은 권지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파괴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연인 사이의 오해와 실수가 아니었다. 대를 이어 내려온 그의 가문이 그녀의 가족에게 저지른 원죄였다. 죄책감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를 덮쳤고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이것은 이제 사랑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인생을, 그리고 그의 가문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속죄의 시작이었다. 그의 수색은 이전과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최첨단 정보망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은 사람이 어디로 갈까? 그는 그녀가 살았던 옛 동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가게터, 그녀가 다녔던 대학교까지, 그녀의 과거가 깃든 모든 장소를 직접 찾아다녔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몰랐던 인간 윤서연의 조각들을 발견했다.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알면 알수록 그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다. 그러던 중 마침내 작은 실마리가 발견되었다.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 강원도의 한적한 해안가 마을로 가는 고속버스표를 현금으로 구매한 기록이 나온 것이다. 그곳은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가족과 함께 유일하게 여행을 갔던 추억의 장소였다. 지역은 더 이상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 그는 직접 차를 몰았다. 서울의 잿빛 빌딩 숲을 벗어나 푸른 산과들이 펼쳐지는 시골길을 달렸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차창 너머로 비릿한 바다 내음이 밀려왔고 곧이어 수평선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가 도착한 곳은 음포라는 작은 항구 마을이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느리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갈매기 소리와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귓가를 채웠다. 그는 낡은 식당과 작은 구멍가게를 돌며 그녀의 사진을 내밀고 행방을 물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낡은 슈퍼마켓의 할머니 한 분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아, 이 아가씨 얼마 전에 우리 동네로 이사 왔지. 읍내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 말이 없고 조용한데 얼굴에 근심이 많아 보여서 마음이 쓰이던 참이야. 지역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몇 번이고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도서관이 있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서관은 마을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낡고 아담한 건물이었다.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 건너편 나무 그늘 아래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윤서연은 낡은 서가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마르고 창백해진 모습이었다. 화려했던 드레스 대신 헐렁한 면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지역의 눈에는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녀는 책 먼지를 털어내고 삐뚤어진 책들을 바로 세우며 아주 느리고 평온한 동작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도망쳐와 만든 작은 성역처럼 보였다. 한참 뒤 그녀는 창가 쪽 작은 책상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오후의 햇살이 낡은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 위로 부서져 내렸다. 그 빛 속에서 먼지들이 금가루처럼 춤을 추었고 그녀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그림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지역은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자신이 무참히 부서뜨렸던 평화, 자신이 앗아갔던 일상, 그녀가 마땅히 누려야 했을 그 모든 것을 그는 길 건너편에 서서 도둑처럼 훔쳐보고 있었다. 다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그녀의 작은 평화를 깨뜨리는 폭력일 것만 같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언제까지고 이렇게 서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속죄해야 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길을 건넜다. 낡은 나무로 된 도서관 문을 열자 딸랑하고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서연은 어린아이가 내민 책에 도장을 찍어주고 있었다. 종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든 그녀의 입에는 부드러운 직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문 앞에 서 있는 권지혁과 마주쳤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모든 핏기가 가시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책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바닥에 떨어진 책이 낸 둔탁한 소리는 윤서연과 권지혁 사이에 얼어붙은 시간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서연은 아이에게 황급히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의 책을 주워 들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칠 곳도, 도망칠 이유도 이제는 없었다. 그녀는 숨을 한번 깊게 고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옆에 있던 동료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지역을 향해 턱짓을 했다. 밖으로 나오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두 사람은 도서관을 나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길의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기 전까지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갈매기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존재했다. 어떻게 여길 오셨어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평범한 질문이었다. 지혁은 그녀의 마른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 그녀의 피부는 종이처럼 창백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녀를 찾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그 모든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다 알게 됐어.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섞인 것처럼 거칠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 비서의 보고서를 통해 최 회장의 협박과 그녀의 희생을 알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읽고 두 집안 사이에 얽힌 끔찍한 악연을 깨닫게 된 이야기까지. 그는 어떤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과 잔인함, 그리고 가문이 저지른 죄악을 담담하게 고백할 뿐이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아오. 내 평생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줬어. 그러니 제발 나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시오. 당신 옆에서 당신을 위해 살게 해줘. 그의 고백은 절절했다. 했다.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오만을 버리고 내보이는 영혼의 외침이었다. 그는 그녀가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울부짖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파도처럼 낮고 고요했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서는 저도 오래전에 읽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와의 유일한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라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다. 이제 와서 이런 말 의미 없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권지혁 씨, 권지혁 씨. 그 호칭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것은 그와 그녀 사이에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강이 생겼음을 의미했다. 원망이나 미움도 에너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감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런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아요. 당신을 미워할 힘조차도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너무나도 슬픈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난 당신에게 반항했고 당신 돈을 찢었죠. 하지만 결국 당신의 돈으로 최 회장에게 복수했어요. 아이러니하죠. 결국 저도 당신이 생각했던 그런 속물과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야, 그건 권지혁 씨. 그녀가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우리의 사랑은
내가 그 펜트하우스의 문을 닫고 나오던 날 죽었어요. 이미 장례까지 다 치른 감정을 이제 와서 살려내려고 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지금 구하려는 건 영혼 없는 시신일 뿐이에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은색 지포 라이터였다. 그녀가 이사하던 날 그가 떨어뜨린 것을 그녀가 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그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끝이 스치는 순간 그는 그 차가움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인 것 같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돌려드릴게요. 이걸 가지시고 앞으로는 잘 사세요. 그것은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제발, 서연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의 손을 풀어냈다. 어떤 것들은 한번 부서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안녕히 가세요. 권지혁 씨.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도서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지혁은 차가운 라이터를 손에 쥔 채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파도 소리가 마치 그의 공허한 심장을 비웃는 것처럼 끝없이 해변을 때리고 있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변할 만큼의 시간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권지혁은 여전히 알테아 그룹의 회장이었다. 하지만 재계에서 그를 부르는 호칭은 얼음 폭군에서 조용한 자성가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자비한 인수합병이나 공격적인 투자로 신문 한 면을 장식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이름은 그가 설립한 희망빛 재단의 기부자 명단 가장 높은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다. 희망빛 재단은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는 서민 가정을 지원하고 정직하지만 힘없는 작은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그의 속죄였다. 그의 삶은 규칙적이고 고요해졌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살지 않았고 밤을 새우는 일도 없었다. 그의 집무실 창가에 있던 작은 화분은 이제는 그의 키만큼 자라나 무성한 잎을 자랑하는 나무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가끔 그 나무의 잎을 닦아주며 한때 이 작은 생명을 가져다 주었던 여자를 생각했다. 그의 책상 서랍 안쪽 벨벳으로 앙감을 댄 작은 상자 안에는 은색 지포 라이터가 고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만지작거리지 않았다. 그의 불안은 오래전에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아릿한 그리움뿐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 그는 희망빛 재단이 후원하여 새로 지은 해안가 작은 도시의 시립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그가 마지막으로 서연을 보았던 음포였다. 그는 굳이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운명이 이끄는 것 같아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짧은 축사를 마치고 새로 들어선 책들로 가득한 서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옆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였다. 윤서연. 그녀는 다정해 보이는 한 남자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와 함께 석에 꽂힌 동화책을 보고 있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운 평온함을 남겨놓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진실되고 꾸밈없는 행복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작은 성벽 안에서 마침내 완벽한 평화를 찾은 모습이었다.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수많은 사람들 너머로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이 아주 살짝 커졌다. 놀람, 그리고 희미한 아련함.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원망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지나보낸 자의 고요한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용서였다. 진정한 망각을 통해 얻어진 가장 완벽한 형태의 용서. 권지혁은 그 눈빛을 마주하며 가슴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미소 지었다. 행복해서 다행이야.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녀 역시 그의 미소를 이해한 듯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지혁은 먼저 시선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는 과거의 유령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도서관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그녀의 가족이 나누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채 올라탄 지혁은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바다를 몰차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찾아 헤매지도 그녀를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와의 사랑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거대한 비극이었다. 그 비극은 과거의 권지혁을 파괴했고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그는 그 사랑으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 사랑을 결코 가질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사랑은 진짜였고 고통은 필연이었으며 상실은 영원했다. 차는 천천히 노을이 지는 해안도로를 달려 그를 그의 고독한 제국으로 실어 날랐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격렬한 폭풍우 대신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파도 소리만이 영원한 여운으로 남아 있었다.